언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식문화 가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 음식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꽤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일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말들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음식 자체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또 이 음식의 언어 속에서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게 됐을지 모르는 그 미국의 교수가 쓴 음식의 언어란 책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문화의 흔적들을 그 음식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런 음식의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를 살펴보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럼 좀 도입 부분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삼시세끼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삼시세끼를 새롭게 소개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삼시세끼를 얘기하면 삼시세끼를 뭐 먹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세 끼를 부르는 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아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먹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뭐죠? 예, 다들 알다시피 점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금방 알겠지만 점심은 고유어가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은 고유어인데 점심은 한자로 된 말이에요. 뭐 마음의 점을 찍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 우리의 고유한 말에 점심이 없었다는 것은 원래 점심이란 식문화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점심 문화가 생기면서 그것의 이름을 한자를 빌어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때를 정해놓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자기 전에 저녁밥을 먹고 그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점심을 먹는데 이건 정말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있을 때 먹고 없으면 못 먹고 하죠. 예, 이런 면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적당히, 그 다음에 잘 먹는 이 문화가 말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음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에도 음식에 대한 노래들이 꽤 많은데 먹는 것에 대한 노래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마시는 것에 대한 노래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노래들을 살펴보면은 대개 다 한 잔입니다. 커피도 한 잔이고요. 그 다음에 술도 한 잔입니다. 그만큼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는 또는 적당히 마셔야 된다는 그런 함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푸드라고만 합니다. 푸드란 말 자체는 결국 먹을 것만 뜻하는데 우리의 음식이란 말은 식 자체에서는 먹을 것을 뜻하는데 음은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전체를 음식이란 말로 쓰게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그냥 푸드란 말로 먹는 것만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 한 잔 또는 뭐 커피 한 잔, 술 한 잔 이런 의미들을 잘 판단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단어 속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조상들은 또는 우리들은 어떠한 뜻을 담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끼니와 관계된 것들인데요. 끼니 이외의 것들도 약간 포함을 하겠습니다. 바로 주전부리 또는 뭐 군것질 이런 것들인데요. 그 속에서도 역시 재미있는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우리 언어 속에 담긴 식문화의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식문화 가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밥과 쌀이 우리 식문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해할 수 있고, 집밥과 혼밥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우리 식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잡곡의 신분 상승, 분식의 탄생 등은 우리 식문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반찬과 가짜 반찬의 관계 역전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주전부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일 방언형, 밥과 쌀.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들을 좀 볼까요? 한국인들은 뭘 먹나요? 아까는 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는 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밥을 먹는데요. 그 밥이란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쌀을 익혀서 만든 것을 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밥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쌀로 지은 그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밥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또는 밥의 원재료가 되는 쌀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족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역시 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 때문에 또는 밥 때문에 우리 음식 문화의 근간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조선시대 말기의 모습인데요. 어르신께서 정말 많은 밥을 먹고 계시죠. 옆에 국도 또 엄청나게 큽니다. 앞에 반찬은 몇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런 식문화가 형성된 것 자체가 결국 쌀과 또는 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밥이 큰 칼로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싱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짭조름한 다른 반찬하고 먹어야 되겠고 또 국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그릇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밥그릇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이거는 그릇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작아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 말들을 살펴보면은 밥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고봉밥을 말로만 들었을 겁니다. 커다란 밥 그릇에 바닥에 밥을 담고 위에 또 그만큼의 밥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을 고봉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고봉밥을 주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었습니다. 밥만이 유일한 먹거리였을 때는 그거라도 충분히 먹어둬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고봉밥을 준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예, 당장 살이 찔 테니까요. 또 건강에도 나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고봉밥은 역시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쌀밥과 꽁보리밥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 사람들은 쌀밥은 정말 좋아했고 꽁보리밥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꽁보리밥집을 찾아서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만큼 쌀이 흔해지게 된 또는 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은 정말 안 쓰는 말인데 이 밥에 고깃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그 염원을 담은 말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밥은 쌀밥이라는 걸 뜻하는데 쌀밥을 먹을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또는 고깃국을 먹을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밥과 관련된 걸 또 다른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리는 가마솥에 밥을 짓는데 그렇게 짓고 나면 바닥에 눌러붙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산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것조차도 별식으로 먹었죠. 바삭바삭한 걸 먹기도 하고 또는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누룽밥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바삭한 건 누룽지라고 따로 부르고 누룽밥을 따로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떠먹기도 했었죠. 거기서 끝인가요? 심지어는 바닥에 남은 그 곡기까지 다 먹고 싶어서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먹기까지 했죠. 그만큼 쌀 또는 그것으로 지은 밥은 우리 삶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재밌는 메뉴가 있는데 그것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밥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반이라는 메뉴가 있죠. 예, 어린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메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백반을 시킵니다. 근데 말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백반이라는 것은 결국 흰 밥이거든요. 흰 쌀밥입니다. 쌀밥 자체가 메뉴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집에서는 먹기 어려운, 그래서 식당에 가서야 먹을 수 있는 밥이란 뜻이겠죠. 요즘에야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것으로서 백반이 쓰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백반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메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쌀에 대한 가치 또는 밥에 대한 가치를 더 살펴볼까요? 우리말에서는 벼, 쌀, 밥 세 가지를 다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단 한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죠? 바로 라이스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영어가 그만큼 뒤떨어진 언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삶에서 쌀이 또는 밥이 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쌀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야만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인구 부양력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집약적으로 쌀을 생산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쌀 농사를 통해서 또는 밥을 먹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양상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쌀과 밥에 대한 그 단어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투리들을 찾아보면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말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추 하나만 가지고도 정구지라고 하기도 하고 졸 또는 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말로 하는데 쌀과 밥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단 하나의 말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밥과 쌀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흰 쌀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혼분식이었죠. 사실 혼분식이 아니라면 뭐였느냐? 흰 쌀밥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흰 쌀밥만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잡곡을 섞어라 또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라 하는 이런 말들을 과거에는 만들어서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혼분식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분식이란 말은 분식집이라는 그 음식점 이름에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말의 변화에서 우리 식문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집밥과 혼밥의 탄생. 네, 요즘 나온 말들을 중심으로 그럼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형사인 송강호가 그 범죄 용의자인 박해일을 보고 하는 대사입니다. 원래는 계획된 대사는 아니었는데 송강호 씨가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 범죄 용의자를 보고 그 송강호 씨가 묻는 말이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장면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 낯선 말은 아닙니다.
요즘에야 뭐 인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던 인사가 바로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는 뭐 밥은 먹었니? 밥 먹었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인사가 될까? 예, 그 자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자 한다면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것이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있는지를 바로 밥 먹은이란 말로 물으면서 안부를 대신했던 것이죠. 자, 그럼 밥은 우리가 어디에서 먹나요? 예, 잠깐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식탁이라고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밥상이라고 또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밥상이라고 했을 때 밥상은 과연 밥만 올라가 있나요? 밥도 올라가 있고 찌개도 올라가 있고 국도 올라가 있고 반찬도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식탁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많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식탁이란 말 자체는 결국은 먹는 탁자, 먹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더 재미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은 바로 혼밥 또는 뭐 집밥 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분들은 옛날 분들은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바로 밀가루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가요? 전혀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하고 또 점심은 꼭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밀가루 음식은 국수도 있고 빵도 있는데 빵에 대한 생각은 과거와 비교해서 아주 많이 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여러분들은 집밥이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뭐 집밥, XX 선생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집밥이란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일단 집에서 먹는 밥이란 말의 줄임말일 텐데요. 언어학적으로도 이상하지만 그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이상합니다. 밥은 원래 어디서 먹나요? 예, 당연히 집에서 먹는 겁니다. 과거에 집에서 먹었지 밖에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집에서 먹을 때, 밥을 집에서 먹을 때 집밥이란 말이 따로 필요가 없겠죠. 집밥이란 말은 바로 언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집에서 먹는 밥이 밥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밥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집밥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밖에서 먹는 밥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즉 집밥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식당밥? 예, 그런 말을 따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식당밥이라고 해야지 대체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식당밥 이전에 다른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외식이었죠. 외식은 집 밖에서 먹는 음식이란 또는 집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밥하고 또 외식은 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집에서 먹다가 외식하자 하면은 밖에서 좀 색다른 메뉴를 먹어보자. 아이들은 그런 생각에 즐거워할 겁니다. 또 주부들은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기가 귀찮은데 그것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밥값을 내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한턱 쏜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외식이 되겠죠. 그래서 외식은 바로 오늘날 그 식당밥과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밥은 과거에는 집에서 먹는 밥이란 뜻이었을 텐데 요즘에 와서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또는 가족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밥 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밥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식당밥처럼 그 외식처럼 자극적인 맛이라거나 아니면 그 양념을 많이 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이런 음식이라기보다는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밥이란 말의 탄생은 우리 삶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밥만이 있었을 때는 집밥이란 말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집밥이 오히려 귀하게 됐을 경우에 또는 먹을 기회가 적게 됐을 경우에 드디어 이제 집밥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겠죠. 집밥이란 말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말이 또 혼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밥이란 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과거의 분들은 혼자 먹는 밥이라면 서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알겠지만 혼자 먹게 되면 대충 차려 먹는 경우가 많죠.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 이것저것 준비해서 먹지만 혼자 먹으면 남은 밥 먹거나 또는 있는 거 대충 비벼 먹거나 말아 먹거나 이런 식이겠죠. 기본적으로 혼밥이란 말은 없었지만 혼자 먹는 밥 자체는 아주 서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생각들이 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끼리 둘러 먹는 밥이 당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단어인 혼밥이란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혼자 먹는 밥이란 말의 준말인데 언어학적으로는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던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혼밥이 점점 그 영역을 넓히더니 뭐 혼자 보는 영화에서 혼영, 그 다음에 혼자 가는 여행에서 혼행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 또는 유행을 선도한 말이 바로 뭐였냐면 혼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혼자 밥을 먹는 것에 대한 등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당연히 밥상에 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 먹는 것이 밥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집밥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집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식당밥 또는 외식이란 말이 생기게 되고 혼자 먹다 보니까 혼밥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겠죠. 혼밥이란 말이 다양한 그 세태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밥이 아닌 집 밖에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겠죠. 예, 가족끼리 먹는 밥이라면 온 가족이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밖에서 먹는 밥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 역시 이것저것 격식을 갖추지 않고 또는 상차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건강에는 좀 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말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식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숙맥의 신분 상승. 자, 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밥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말에 숙맥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뭐 쑥맥 그러는데요. 본래 이건 한자어인데 이때의 숙은 콩을 뜻하고 맥은 보리를 뜻합니다. 원래는 숙맥 불변인데 어떤 사람이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쑥맥이란 말이 우리 음식 속에 들어와서는 또 재미있는 변화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쌀과 관련된 다른 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잡곡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잡곡. 그러면 무엇이 잡스러운 것인가? 그러면 잡곡의 반대말인 순곡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잡곡이라고 했을 때 잡곡의 반대말은 당연히 쌀입니다. 오로지 쌀입니다. 쌀만 순수한 곡식이고 나머지는 다 잡스러운 곡식이라고 봤던 거죠. 사실 뭐 생물학적으로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잡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뭐 보리가 잡스럽고 그다음에 뭐 밀이 잡스럽고 이렇게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콩도 뭐 그 영양을 보면은 잡스러운 그 식재료라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잡곡으로 봤던 것은 역시 쌀이 차지하는 또는 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잡곡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 쌀이 아닌 모든 것이 될 텐데 보리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 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강낭콩이니 완두콩이니 등등등 있을 텐데 곡식 중에서는 또 잡곡에 해당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조도 있고 수수, 기장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값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쌀은 남아돌아서 뭐 창고에 썩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잡곡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잡곡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리일 텐데요. 우리한테 또 묘한 보리 말고 다른 묘한 잡곡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밀입니다. 이 밀은 재밌는 게 사실 한자가 배정이 되지 않은 그런 곡식이기도 합니다. 한자는 본래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뜻하는데 밀은 그런 글자를 배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소맥 정도로만 불리게 되는 거죠. 우리말엔 고유어 밀이 있지만 한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이 밀이 아주 천대를 받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곡식입니다. 모든 서양의 음식의 출발은 바로 이 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본래 이 밀들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땅에 적합하지 않은 작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논에서 난 쌀, 그거를 알곡제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밀은 알곡제 먹는 일이 드뭅니다.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다른 음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쌀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밀이란 그런 이름이 있지만 그 밀로 만든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은 가루를 뜻하죠. 예, 바로 밀을 수확하고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든 또는 반죽을 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든 하다 보니까 분식이란 말로 쓰이게 된 거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부터 원주물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밀이었습니다. 근데 밀은 통밀 상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밀가루로 가공돼서 들어왔죠. 그것이 이제 그 원조 보급품으로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쌀을 못 먹을 때 먹는 것으로, 밥을 못 먹을 때 먹는 것으로 밀가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 것들은 뭐 국수와 수제비 등등이었는데 배고플 때 먹었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주된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길게 뽑아낸 국수, 그 다음에 부풀려서 구워낸 빵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분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어야 될 건데 좀 묘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가 분식점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도 적은 돈으로 먹을 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은 좀 허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은 싸야 되고 음식의 종류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급이 낮은,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워도 언제든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그 분식점의 메뉴를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백반부터 시작해 갖고 각종 여러 가지 음식들이 다 제공이 되죠. 또 뭐 분식점의 대표적인 메뉴와는 김밥은 분식이 전혀 아니죠. 이건 역시 결국 어떤 생각의 반영이냐면 밀가루 음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천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식집은 밀가루로 된 음식을 파는 집이 아니라 바로 값싼 음식을 파는 집이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곡, 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게 되는 건데요. 원래 국수도 그렇게 급이 낮은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밀가루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국수는 별미였어요. 생각해보면 국수를 만드는 건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밀을 가루를 내야 되고요. 반죽을 해야 되고 길게 뽑아야 되는데 그 길게 뽑는 방법이 뭐 국수 틀에 넣어서 뽑는 방법도 있고 그냥 넓게 펴서 칼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 국수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잔치에서 국수를 대접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국수는 길게 뽑는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명을 길게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결혼식 때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일 때 제공을 하기도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국수가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또는 이제 밥의 대용품인 라면이 나오면서부터 국수가 좀 약간 천대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흔해졌기 때문인 거겠죠. 하지만 빵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빵이 밥이냐, 빵으로 밥을 대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밥을 먹어야지 빵을 먹으면 쓰겠느냐 하는 어른들이 꽤나 많았을 텐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빵을 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끼니 때 꼭 굳이 밥을 안 먹어도 맛있는 빵이 있다면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밀가루 자체의 어떤 신분 상승, 그 다음에 빵의 신분 상승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숙맥이라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 잡곡이라고 했던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 요즘 뭐 그 큰 마트에 가보면 선식이니 뭐 생식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재료를 보게 되면 흰 쌀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뭐 콩을 갈아 넣기도 하고 각종 곡물들을 갈아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가능하면 흰 쌀밥을 원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껍질만 바로 벗겨낸 뭐 현미라든지 그 다음에 보리도 역시 그렇게 껍질만 바로 벗겨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뭐 선식이라고 해서 신선의 음식 또는 승려들이 선을 할 때 먹는 음식 또는 신선한 음식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많은 신분 상승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숙맥이란 말은 뭔가 세상 일을 분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요새 숙맥을 먹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챙기는 사람. 그래서 삼시세끼 하얀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챙겨서 이것저것 균형을 맞춰서 먹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반찬과 가짜 반찬. 예, 이제 그러면 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밥상에 밥만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에 반찬들을 놓게 되죠. 이 반찬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찬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것도 이제 방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반찬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역시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반찬 하면은 뭐 김치라든지 뭐 깍두기라든지 나물 무침이라든지 이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반찬일까요? 예, 옛날 어르신들의 반찬은 바로 물고기로 만든 것 또는 육고기로 만든 것 이것만이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소류로 만든 것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전에 그거는 건건이라고 그래갖고 또는 뭐 발음사고는 건건이도 되겠죠. 건건이라고 그래갖고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찬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할 텐데 과거에 진짜 반찬은 바로 육식 재료만 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찬은 또 역시 이제 우리의 어떤 고유한 그 식문화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요리를 먹지 이렇게 밥과 주변에 반찬을 놓고 먹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한정식집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밥 하나에 뭐 2, 30가지의 반찬들이 쭉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먹는 게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 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을 텐데 그 반찬들의 재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밥상에 올라왔던 것들은 바로 식물성 재료들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을 구해야 되는데 재료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채집이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채집이나 그 농사를 짓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 즉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 도망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그대로 있어서 때만 잘 맞추면 그것을 수확해서 가공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농업이 발달하면서 뭐 씨를 가져다가 또는 뭐 줄기와 줄기를 가져다가 뿌리를 가져다가 직접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식재료로 얻을 수 있는 것 먼저 가까운 것은 역시 식물적인 재료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은 음식의 모든 것들을 그 식물성 재료의 모든 것들을 다 먹죠. 뿌리로부터 시작해갖고 잎까지 먹고 심지어는 꽃까지 또 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서양인들한테는 좀 낯선 그런 어떤 식문화일 수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만큼 얻기 쉬운 재료이기도 하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서양인들이 가장 놀라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깻잎인데요. 그 깻잎을 그 통조림으로까지 만들어서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뭇잎을 먹냐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마저도 아주 소중한 그 식재료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뿌리까지 먹는, 예를 들면 우리 연근이라든지 아니면 우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뿌리까지 아주 알뜰하게 다 먹기도 합니다. 예, 고구마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땅에 들어있는 뿌리를 먹고자 하는 건데 그 잎도 아까워가지고 그 잎을 하나하나 다 떼내고 줄거리만 따로 묻혀서 먹기도 한 거겠죠. 이만큼 우리 삶에서 식물성 재료들은 중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좋아서 먹었다기보다는 먹을 수 없어서, 다른 게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짜 반찬이라 불렸었고 진짜 반찬은 바로 이 동물성 반찬이었습니다. 그럼 그 동물성 식재료는 크게 바다에서 물에서 나는 것과 그다음에 육지에서 나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식물성 재료와는 달라서 살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잡을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보다 힘이 더 세거나 또는 더 무서운 이런 것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물에 사는 것들은 사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헤엄을 빨리 치기 때문에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 만큼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고기를 흔하게 먹게 된 것은 목축이 가능한 이유였는데요. 그랬을지라도 역시 이 목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동물들은 인간이 먹는 것들을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먹는 걸 나누어서 동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기로 먹었으니까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물고기 같은 경우도 이름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린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참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의 반대말은 육고기일까요? 예, 육지에서 사는 고기일 텐데 오로지 그 영어에서 뭐 피시라고 해가지고 물에 사는 이런 생물들인데 우리는 물에서 나는 고기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생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선은 살아있다 또는 싱싱하다 그런 뜻인데 그만큼 우리는 오로지 식재료로서만 이런 동물들 또는 어류들을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걸 못 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고기 한 점이라도 또는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목축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런 육식성 재료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그 건강을 챙기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못 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요즘에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반찬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쁜 반찬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반찬이 아닌 즉 가짜 반찬이라고 불렸던 건건이는 또 숙맥과 마찬가지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관광지에 놀러 가게 되면 비싼 돈을 내고 뭐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또는 뭐 새싹 비빔밥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일부러 먹으라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밥에다가 풀만 잔뜩 얹어서 주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결코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육식성 재료가 흔해지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채소를 이용한 그 요리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 식생활에서 꼭 챙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겠죠. 주전부리와 디저트 사이. 네, 이제 마지막 음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대개 뭘 먹나요? 예, 옛날 사람들은 밥 먹으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숭늉을 마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른 걸 먹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는 게 다인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면은 그런 끼니 때 이외에 먹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전부리라고 했습니다. 주전부리. 근데 그 어원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주전부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삼시세끼 이외에 먹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전부리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를 삶아 먹으면, 감자를 삶으면 그것도 주전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떡을 해놓고 끼니 때 사이에 먹으면 그것도 주전부리가 됩니다. 과일을 먹어도 주전부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주전부리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시세끼를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 끼니 때 사이에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전부리에는 주전부리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군것질이란 말입니다. 이걸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질이 붙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물론 뭐 낚시질 같이 그거 자체를 그냥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무엇인가를 낮춰서 부르는 거죠. 겉은 먹을 것의 것이겠죠. 근데 앞에 붙은 군이 문제가 됩니다. 군은 뭔가 쓸데없는 것,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런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몸매를 유지하고 싶은데 군살이 생겼다든지 하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것이 덧붙어 있는 군더더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식구를 뜻하는 군식구, 이런 것들에 바로 군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군것질은 결국은 쓸데없이 먹는 것들 또는 쓸데없이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삼시세끼만 정확하게 잘 챙겨 먹어도 될 텐데 이렇게 욕심껏 중간중간에 그 먹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용법을 봐도 역시 주전부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뭐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할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만큼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것질거리는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나요? 점심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군것질과 꽤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밥 정도로 쓰는데요. 이 한자의 본 고장인 중국에서는 다른 뜻으로 씁니다. 즉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스낵류를 중국에서는 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북방 쪽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남방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두 비슷하게 생긴 아주 맛나게 생긴 걸 딤섬이라고 하죠. 이 딤섬은 점심의 그 광동 방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또 그 주식이 위에 먹는 것들을 점심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역시 점심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때도 역시 이런 스낵류들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삼시세끼 하나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본래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뭔가 좀 끼니 때 이외에 먹는 그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것질 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군것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불량식품이 떠오를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 앞에서 먹었던 불량식품들, 색깔도 화려하고 맛도 자극적이긴 한데 위생 상태가 좀 믿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그런 그 불량식품들을 우리가 또 군것질의 주된 메뉴로 삼았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의 음식 문화와 우리의 음식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것,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상 차림입니다. 밥과 반찬, 그 다음에 국과 찌개를 한 상에 쭉 차려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즐기면서 먹는 것이었죠. 근데 서양에서는 순서대로 전체부터 시작해서 최종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저트는 먹고 난 뒤에 맨 뒤에 먹는 그런 음식이란 뜻으로 본래 쓰였는데 오늘날 우리 그 삶 속에서는 오히려 디저트만을 별도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게 디저트가 있었을까요? 굳이 번역하자면 후식일 텐데 과연 우리한테 후식이 있었을까요? 우리 상차림에서는 마지막에 숭늉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다른 음료를 마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생긴 그런 문화입니다.
과일을 먹든 아니면 뭐 고구마나 감자를 먹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전부리 또는 그 군것질로 치부가 됐던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따라서 과거에 없던 말이 생겨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치면은 뭐 아점이니 그다음에 점전이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아침 못 먹으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에 밥을 먹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밥을 반드시 먹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늦지막히 일어나도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자기 맘대로 때를 정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시간이 너무 점심 먹기에는 이르지만 또는 아침 먹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아점이란 말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서양식으로 치면은 브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또 브런치 메뉴가 따로 나와서 그 시간에 먹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점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시간에 따라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점저라는 말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말에서 삼시세끼란 말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맞춰서 먹는 동물인데 그 때는 바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시세끼를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진짜 미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즐겨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을 미식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뜻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골라 먹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미식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재료로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 이것이 미식이고 미식가라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 식물성 재료가 많을 때는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오늘날 동물성 재료가 많을 때는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역시 좋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게 진짜 미식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 아름다운 그 식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당연하던 시절에는 집밥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끼니 때 받는 밥상이 먹을 것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비롯한 집안 곳곳에 먹을 것이 쟁여져 있습니다. 밥심으로 살던 시절 밥 2그릇은 말끔히 비웠는데 지금은 밥 한 공기도 벅찹니다. 풀은 거들떠보기도 싫고 오로지 고기 반찬으로만 눈이 가던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심드렁합니다. 쓴 커피를 왜 먹어야 하는지, 소화도 안 되는 소젖을 왜 먹는지, 비싼 포도주에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밥상과 식탁으로 수렴시켜 생각을 해도 될 듯합니다. 밥입니다. 밥이 주인이어서 밥상으로 불리던 것이 먹을 것이 주인이어서 식탁으로 불리는 것에 자리를 내준 변화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밥에 집착하던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을 만큼 풍요롭게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오롯이 말에 반영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단어의 의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말도 있고 생뚱맞게 새로 생겨난 말도 있습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음식과 함께 새로운 말들도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들어온 말들이 또 우리의 방식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관련된 말들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로 지은 밥은 우리 식문화의 근간으로
싱겁고 담백한 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 찌개, 반찬의 염도와 맛이 결정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에서 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밥은 밥인 동시에 음식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봉밥, 쌀밥과 꽁보리밥의 대비, 이 밥의 고깃국 등은 밥의 중요성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한편 누룽지, 누른밥, 숭늉 등은 밥을 가장 알뜰하게 먹기 위한 방법이며 식당의 메뉴 중 백반은 쌀이 귀하던 시절의 메뉴이나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 문화권은 벼, 쌀, 밥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쌀 재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며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매우 큰 작물로 쌀 재배는 대규모 집단의 밀집된 거주를 유발하며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쌀로 인해 사회와 문화의 양상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과 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용을 갖고 있는데 시대 및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어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분식은 쌀밥에 대한 집착의 발레이며 쌀이 귀하던 시대와 쌀이 넘쳐나는 시대의 삶의 양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란 인사는 일상이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냐는 질문의 함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밥상에서 먹는 밥에서 식탁에서 먹는 빵으로의 변화되었고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던 국수, 빵 등의 밀가루 음식은 일부러 찾아 먹는 음식으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집밥과 혼밥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면 집밥이 당연하던 시기에는 집밥이란 말이 없었고 식당밥이 일상화되었을 때 비로소 집밥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한편 집밥보다 먼저 등장한 외식은 식당밥이 돼 식당밥과는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집밥이 집에서 먹는 밥, 집에서 해주는 밥을 뜻한다면 식당밥, 외식은 밖에서 먹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을 뜻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혼밥이 등장했고 혼자 먹는 밥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가정 내 문화 및 외식 양상이 변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쑥맥의 신분 상승에 대해 살펴보면 잡곡의 본래 의미는 잡스러운 곡식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쌀 이외의 곡물은 모두 잡곡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잡곡 중 밀가루는 서양의 주곡으로 그 특성상 가루로 1차 가공을 하는데 분식은 본래 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뜻합니다. 본래의 의미와 달리 싸구려 음식, 잡다한 음식, 밥이 아닌 음식을 파는 곳이 분식집의 이미지가 되었는데 이처럼 잡곡으로 취급받던 쌀이 아닌 것들이 현재는 재조명되고 있고 빵과 국수는 다양화되고 우리 삶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반찬과 가짜 반찬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반찬은 밥과 함께 먹는 모든 것을 말하지만 일부 화자의 용법에서 반찬은 동물성 식재료로 만든 것만을 의미하고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은 건건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물성 식재료는 채취와 재배를 통해 얻기 때문에 동물성 식재료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씨 모든 것이 식재료로 가능합니다. 동물성 식재료로는 육지에서 얻는 고기와 물에서 얻는 물고기가 있으며 사냥과 어로를 통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어서 식물성 식재료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고 동물성 식재료에만 있는 필수 영양소 때문에 고기에 대해 본능적인 집착이 나타나 동물성 식재료를 진짜 반찬이라 불렀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짜 반찬이 나쁜 반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가짜 반찬으로 불리던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새싹 비빔밥 등이 탄생하면서 건강한 반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전부리와 디저트 사이에 대해 살펴보면 삼시세끼 끼니 때에만 먹는 것이 본래 올바른 식습관이고 간식, 야식은 끼니 때 이외에 먹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전부리는 끼니 때 먹는 음식 이외의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총칭이었으며 군것질의 본래 의미는 필요 없는 것들을 먹는 나쁜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밥과 반찬을 한 상에 차려내는 것이 한정식이고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순서대로 내는 것이 서양식 정찬입니다. 삶의 변화로 탄생한 새로운 문화와 언어로는 아점, 점저가 있고 삼시세끼를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진짜 미식가라 볼 수 있습니다.